여긴가? 다람쥐 어서오고. 여기가 정신건강 수련회 무엇이든 답해준다는 누러곳이 맞나요? 다람쥐 잘 찾아왔군. 벌써부터 얼굴에 정신건강 수련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게 가득하구만. 근데 두 분 다 한복은 안 입고 계시네요. 아, 유키즈가 대세라서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네, 어쨌든 제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수련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정보를 진짜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디도 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간절한 마음을 빌어가지고 지식인에 올렸더니 이곳을 가라고 좀 알려주더라고요. 그럼 우리만큼 잘 알려주는 데도 없지. 그럼. 근데 그럼 두 분 정체는 뭐죠? 난 센터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수련생. 나는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슈퍼바이저 세파랑이야. 와, 그럼 저 믿고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제가 궁금한 거 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 우리만 믿으라고. 제가 근데 진짜로 궁금했는데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자격증 국가 자격증 맞나요? 물론이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는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자갑치료사, 그리고 우리와 같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구분되어 있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이야. 나도 3개월 있으면 그 자격증을 받을 수 있지롱. 국가 자격증 받았다. 근데 그러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수련하려면 뭐부터 준비해야 돼요? 우선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를 해야 돼. 그게 기본이긴 한데 다람쥐 정말 수련이 하고 싶니? 그럼 마음부터 단단히 먹어야 해. 수련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수련을 하다 보면 새로운 나를 진짜 많이 만나게 될 거야. 때로는 멘붕이 오기도 하고 나는 누구지? 여기서 나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들거든. 각오는 되어 있나, 다람쥐? 그렇게 힘들었다고? 이래서 머리가 온 짐승들이. 수련 선생님 말처럼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지. 사회복지사 1급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수련 지원 자격이라면 마음가짐은 그 수련에 버틸 수 있는 자격일 수도 있어. 물론 여기에 더불어 체력과 경제적인 비용도 중요할 수가 있어. 수련을 하다 보면 많은 과제와 또 많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소모가 되고, 또한 수련 과정에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도 꼭 고려해야 돼. 그니까 나도 좀 어렸을 때 할걸. 근데 다람쥐 졸업은 했어? 저는 졸업했죠. 근데 제 친구 청설모가 아직 졸업반이거든요. 같이 수련하고 싶은데 졸업반이니까 아직 같이 수련 못할까요? 맞아. 아마 그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 대부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경우 내년 초에 보게 되는데, 수련의 경우에는 빠르면 11월부터 모집을 하는 기관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기관은 이미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사람들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졸업 예정자와 사회복지사 1급 취득 예정자도 지원을 받고 있지. 이 말은 사회복지사 1급 취득과 졸업을 전제 조건으로 수련 합격을 해준다는 거야. 즉, 수련이 합격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졸업을 하지 못하면 결국 수련도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예비 수련생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도 하고 1급 자격증도 취득해야겠죠? 그럼 저는 수련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수련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떻게 알아보는 건가요? 저는 카페나 관심 있는 곳의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슈바님은요? 나 같은 경우에도 카페나 협회에서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데, 최근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련을 총괄하게 되면서 맞아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수련을 하고 싶다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한번 확인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야. 근데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가 하고 싶은 수련 기간에서 봉사활동이나 실습을 해야 유리하다는 이야기 좀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치, 하면 좋지. 근데 서류 통과도 쉽지 않아서 원하는 곳이 있으면 일단 서류를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실습의 경우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맞아. 사실 이 부분은 봉사활동이나 실습을 하는 게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 왜냐하면 기관마다 원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하거나 실습을 했던 사람들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봉사활동이나 실습을 했다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이나 실습을 했더라도 어떻게 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 예를 들어 실습을 아무리 그 수련 기간에서 했다 하더라도 실습을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봉사활동을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하라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 근데 난 안 하면 다 됐어. 와, 그러면 서류 붙어도 시험이나 면접을 본다고 막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 기간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필기시험과 면접을 주로 봅니다.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정신의학 용어, 그리고 영어 번역 문제, 프로그램 기획, 증상론 뭐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왔던 것 같고요. 면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 보통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다 다르게 출제할 수는 있어. 하지만 수련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뭐 정신의학 용어라든가 이론들 또 이 분야가 영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영어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 그러면 기출문제나 시험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나와요? 아, 다람쥐. 인생 쉽게 살라고 하네. 카페나 블로그에 정보들이 많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지인을 통해서 족보라고 불리는 그런 자료들을 얻기도 하는데, 그런 자료들의 신뢰성이나 타당도는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관마다 기출 문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정답이라든가 문제를 찾아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그걸 찾는다 하더라도 수련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공부를 했다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자들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문제들을 내지는 않을 거야. 대부분 학교에서 배웠던 정신건강론이나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론 같은 과목들을 기준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부하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럼 면접 분위기는 어때요? 면접 뭐 나와요? 그러면 면접 때 정장 입어야 된다는데 정장도 입어야 돼요? 오, 진정하라고 다람쥐. 하나씩 설명해 줄게. 일단 면접 분위기는 어땠는지 나도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나도 엄청 떨리고 긴장됐거든. 그리고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질문들이랑 센터나 기관 특징에 따른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다. 센터를 예로 들어서 얘기해주면 센터 사업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랑 예를 하나 주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설명해 보라는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 그리고 그때는 나도 정장을 입었고 뭔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때 옆에 있는 새파란 슈퍼바이저님이 면접관으로 계셨는데 엄청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하셨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다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지. 그럼. 사실 센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던 거는 그런 수련 지원자가 이 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또 수련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을 했던 거야. 사실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그 수련 지원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수련 지원을 했는지를 많이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런 의도를, 이런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게 그런 옷차림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지. 사실 정장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정장을 입음으로써 내가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효과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장을 입는다고 무조건 합격을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말고 깔끔하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서 이미지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새파랑 슈바님은 예전에 면접 볼 때 분위기 어땠는지 기억나요? 오래전 일인데? 나 때는 말이야. 면접이 끝나고 나서 온 몸이 땀으로 젖었던 게 기억이 나.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 와, 생각만 해도 떨려요, 지금. 근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힘든 과정 다 거치고 합격하게 되면은 수련생이 되잖아요. 그럼 수련생들은 좀 어떤 활동이나 과제 같은 걸 하나요? 나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수련생이 되고 나서 주로 처음에는 기관 OT랑 수련 일정, 수련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한 OT를 주로 받았던 것 같아. 수련생은 1000시간 동안 20케이스의 과제를 해야 하는데 수련 과정에 맞춰서 수련 활동은 진행되게 되지. 주로 프로그램 진행이랑 상담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 맞게 수련 과제를 작성을 하는 거지. 그리고 학술 활동과 집합 교육 그리고 개별 교육을 받게 돼.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기도 하고 내가 찍고 싶다고 했어? 절대 강요 아니야. 그렇죠? 맞아. 자기가 찍고 싶다고 했어. 지금 수련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수련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수련 기관에서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이랑 지침에 근거해서 수련이 진행돼. 뭔가 1000시간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고 많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걸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1000시간도 명확한 지침이 있고 규정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슈퍼바이저가 같이 계획을 세워서 그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수련이 진행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와, 1000시간 미쳤다. 근데 그러면 수련생 1000시간 일하면 어느 날로 갔나요? 벌써 돈을 밝히다니. 약간은 경제적인 것도 고려하라고 하시나? 그건 맞아. 하지만 나 때는 말이야. 근데 수련 기간 중에 급여는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같아. 수련을 하다 보면 물론 받는 돈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돈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지도 감독 비용, 슈퍼바이저 비용과 교육, 학술대회 참가비, 그리고 교재비, 시험 응시비, 그리고 뭐 교통비, 식비 그런 거 너무 많더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기관도 있으니까 같이 잘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 맞아. 수련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은 정말 중요하지. 그래서 고려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급여라든가 지원비도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까 말했던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럼 슈바님은 얼마 받으셨어요? 나는 교통비 명목상으로 한 20만 원대 후반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 참 궁핍하게 살았지. 밥은 먹고 다녔어요? 그러면 수련하면서 좀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왜 없겠어. 엄청 많지. 밤을 새도 모자라. 그래? 그렇다면 분위기를 바꿔서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 따라와. 여기가 어디죠? 보면 모르겠어? 힐링 캠프잖아. 그래요. 질문이나 이어서 할게요. 그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좀 수련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게 있었어요? 엄청 많지. 일단 센터 수련생은 나 혼자여가지고 동기가 없는 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 원래 집합교육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인맥을 쌓는다고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난 없었던 것 같고 코로나라는 예상하지 못한 이런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외부기관 실습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힘들어졌고 또 이제 대상자분들도 우리가 방문하는 거를 꺼려하거나 내소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그런 과제 작성하거나 이런 데서도 되게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 그리고 업무 후에 주로 과제를 작성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졸리기도 하고 밤에는 또 뭐가 자꾸 먹고 싶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게 되고 살도 많이 찌고
그런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더 해도 돼요? 슈바님은 어떠셨어요? 듣기에는 알코올 중독자 될 뻔했다고. 실제로 힘든 거에 비해서 10분의 1도 얘기 안 한 것 같긴 한데 사실 나 같은 경우에도 진짜 알코올 중독자가 될 뻔했지. 뭐 과제를 밤 늦게까지 거의 새벽까지 하고 이제 막 밤점을 설치다가 한잔 하면서 잠들기도 하고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 맞아, 울면서 과제 맨날. 근데 사실 과제나 그런 여러 가지 수련 활동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이제 수련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성격적인 결함들, 또 내가 생각보다 자존감이 낮았다는 사실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련 과정 속에서 역전이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직면할 때 많이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었지. 슈바님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럼. 근데 뭐 아직도 극복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 그럼 다시 수련생 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반대로 좀 보람되거나 의미 있던 적도 있으신가요? 의미요? 의미 아주 크죠. 일단 경제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센터 기준으로 보면 급여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뭐 법률적인 거나 그런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숙하고 뭐 이제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의미가 아주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 수련을 끝나고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사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식적인 부분도 그렇고 성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 그리고 나의 부족한 점들을 알아가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아. 슈바다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수련을 마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이후에 진출 분야는 좀 어떻게 되시나요? 수련을 마친 후에 전문 요원의 길은 아주 넓고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수련 기간 동안 교환 수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병원이나 재활시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짧게나마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한테 맞는 분야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수련을 하면서 병원으로 교환 수련을 나갔었는데 지역사회랑 또 다른 의료 세팅에 대한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재활시설을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재활시설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그쪽으로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보통은 수련을 끝나고 자격을 취득하면 뭐 병원이나 이런 센터에서 일을 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런 정보들은 아까 말했던 집합교육이라든가 학술대회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래도 걱정될걸요? 뭐 그거야. 자기 사정이지 뭐. 그러면 이제 수련을 이제 앞둔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물론 수련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하고 나면 정말 뜻이 깊은 의미 있는 시간이란 생각이 들 거야. 그러니까 각오나 하라고. 다람쥐, 각오는 되어 있나?